강원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96세의 자산가 할머니가 가난한 산골 군인에게서 두 아이를 낳았다. 세상을 경악시킨 이 이야기는 늦가을, 보슬비가 흩날리던 어느 날 저녁, 평창군의 한 마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청산 언덕 위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저택의 정문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평소에는 누구도 감히 얼씬하지 못하던 곳이었다. 그곳의 주인인 박선자 할머니는 전설적이면서도 비밀에 쌓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96세의 나이에 그 여인이 온 동네를 발칵 뒤집는 지진과도 같은 사건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온 특별의료진의 감시 아래 아주 건강하고 포동포동한 남자아이를 막 출산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대리모를 썼다고 수군거렸고, 다른 이는 인과응보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백발이 성성한 여인이 대령 군복을 입은 채 갓난아기를 안고 있고, 그 곁에는 훤칠한 키에 젊은 남성이 새하얀 신랑 예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가 바로 할머니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라고 소개되었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23살의 최전방부대 소속 군인이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망치처럼 쏟아졌다. 지훈을 향해서는 제비, 돈의 눈먼 놈이라는 욕설이, 선자 할머니를 향해서는 주책이다, 망측하다는 저주가 퍼부어졌다. 하지만 그 모진 말들 속에서도 몇몇은 조용히 글을 남겼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랑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선자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군에서 명성을 떨친 대령이자 중부지방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그녀가 어째서 흙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까지 무릅쓰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까? 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는 반세기가 넘는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되어 대를 이을 자손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생애 단 한 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안개가 자욱한 어느 가을 오후에 시작되었다. 그때 할머니의 나이는 93이었다. 청산 언덕 위의 저택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붉은 기와 지붕과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철문, 양옆으로 활짝 핀 붉은 모란까지. 하지만 그 위풍당당함 뒤에는 바람 소리와 어둠만이 가득한 삶이 있었다. 그 집의 주인 박선자는 한때 군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장부였다. 을지무 공훈장까지 받은 퇴역 대령이었지만 지난 30년간 조용히 은둔하며 살아왔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도 친척도 찾아오는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지냈다. 남편이 있었지만 그녀보다 20살 연상이었던 장군으로 2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수군댔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폐쇄적이었으며 시끄러운 것을 싫어했다. 늘 빛바랜 낡은 군복을 입고 매일 직접 차를 우리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한 뒤 홀로 앉아 언덕 너머를 바라보았다. 한 달에 단 한 번 그녀는 산을 내려와 국립현충원에 들러 이름 없는 무덤 하나 앞에 멈춰서서 흰 꽃다발을 놓고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곳에 다녀온 뒤에는 집으로 돌아와 사흘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부자 할머니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여워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며 귀신이 붙었다고 저희끼리 속삭였다. 어떤 이는 그녀가 깊은 밤에 홀로 웃으며 낡은 군복을 끌어안고 강원도 사투리로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끝없이 고독한 부자일 뿐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그녀는 오래 일한 가정부에게 며칠 고향에 다녀오라며 휴가를 주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였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뒷산으로 올라가
유칼립투스 나뭇가지를 꺾으려 했다. 아흔을 훌쩍 넘은 노인이 왜 폭풍우가 몰려오기 직전에 숲으로 향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그녀는 숲 한가운데서 갑자기 쓰러져 오래된 나무 밑에 정신을 잃었다. 하늘에 분노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낯선 남자 한 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누구이며 왜 운명처럼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 산비는 폭포수처럼 거세게 쏟아졌다. 언덕 뒤 숲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은 이제 건강한 사람조차 걷기 힘들 정도로 미끄러웠다. 그런데도 빗속에서 누군가 작고 마른 몸을 등에 업은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리는 그 몸은 바로 선자 할머니였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지훈, 강원도 최전방 부대 소속의 의무 복무 중인 군인으로 며칠 휴가를 얻어 청산 언덕 기슭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으러 온 길이었다. 그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18살의 군인 월급을 노리고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안들을 피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꿈을 안고 자원 입대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저녁상에 올릴 나무를 캐러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무 밑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백발의 여인이 흑투성이 옷을 입은 채 손에는 아직 정원 가위를 꽉 쥐고 있었다. 동행도 휴대폰도 없이 그저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려 애쓰다 이내 눈을 감았다. 지훈은 급히 할머니를 등에 업고 진흙탕 산길을 달려내려왔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졌는지 몰랐다. 근처 민가에 도착하자마자 오토바이를 빌려 그녀를 보건소로 데려갔다. 그날 밤 내내 그는 침대 곁을 지키며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여 주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선자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그녀가 던진 첫 마디는 감사가 아니었다. 누구여? 내가 길에서 죽을까 무섭지도 않았소. 지우는 순박하게 웃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구해야 한다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자 할머니는 젊은 군인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도 탐욕도 호기심도 없는 눈빛을 보았다. 오직 진실하고 이상하리 많지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과 나이, 고향을 물었다. 들을수록 그녀는 말이 없어졌다. 의사가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돌아가면 안 되네. 여기 남아있어. 삭슨 톡톡히 쳐주지. 지훈은 깜짝 놀라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마른 기침을 터뜨리며 앙상한 손으로 차가운 침대 난간을 붙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고 그렇게 지나가던 행인에서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선자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의사는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일 뿐 위험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녀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이 이미 낡아 한 번의 박동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김지우는 처음에 며칠만 머물다 부대로 복귀할 생각이었지만 선자 할머니는 그를 완강하게 붙잡았다. 단순한 도움이나 은인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서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나를 재산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라고 말했다. 지우는 처음에 밥을 짓고 나무를 다듬고 화초에 물을 주는 등 잡다한 일을 했다. 하지만 점차 선자 할머니는 그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했고 차를 마시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다. 매일 밤 저택의 복도등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낡은 원목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지만 이야기는 서로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6.25 전쟁 당시 야전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시절과 전우의 피로 전장일지를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훈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고아로 자란 어린 시절 쌀한 토를 얻기 위해 남의 밭을 갈던 날들과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처럼 군복을 입는 것이 꿈이었던 이야기를 했다. 60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는 진솔한 대화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추운 밤, 할머니가 심하게 기침하자 지훈은 급히 달려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에 살짝 닿았다. 주름진 피부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할머니는 움찔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산송장처럼 늙은 게 두렵지 않나?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지훈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선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명령에 익숙한 부자의 위엄이 아니라 외롭고 약하며 온기를 갈망하는 한 여인의 눈빛이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그녀가 낡은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백발을 풀고 뺨에 있는 검버섯을 가만히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평생 위풍당당했지만 결국 남는 건 이 껍데기뿐이구나.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저택은 선자 할머니가 방 곳곳에 켜놓은 촛불로 희미한 노란빛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전등빛이 싫다고 했다. 평생 숨기려 애썼던 주름살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는 이유였다. 그날 밤 비는 폭풍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조용히 내렸다. 지훈이 부엌 정리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할머니가 그를 불렀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낡은 상아색 비단 옷을 입고 찻잔을 들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순순히 따랐다.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는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나? 그녀는 대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이 저택만 해도 사람들이 수백억을 불렀지. 서울 명동의 상가 건물 4채, 해외은행에 예금 통장 2개, 금괴만 수십 개야. 그녀는 또렷하게 하나씩 읊었다. 하지만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지훈은 말이 없었다. 자신은 그저 우연히 그녀를 구했고 정 때문에 머물고 있는 가난한 군인일 뿐이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거래를 하나 하고 싶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4명 이상 남편이 되어주게. 지훈은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 숨이 멎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농담이려니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농담이 아니야. 난 아이를 갖고 싶어. 자네는 젊고 건강하고 병도 없지. 의사에게 물어봤어.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군. 지훈은 더듬거렸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머니는 이제 곧 100세이신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기에 세상의 입방아가 두렵지 않은 걸세.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사랑은 필요 없어. 내 핏줄을 이을 아이, 내 후계자가 필요할 뿐이야. 자네가 날 도우면 내 모든 걸 주겠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창틈을 파고드는 바람 소리와 지훈의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은행에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밀었다. 전 재산 위임 권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자존심과 인생을 바꿀 기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선자 할머니가 제안을 한 지 사흘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질문을 외면하며 청소하고 나무를 다듬고 화초에 물을 주는 일에만 몰두했다. 한때 평온함을 주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충분히 고달팠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고아가 되어
친척들 손에 떠밀려 다니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했다. 군 입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팔아 인생을 바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지훈은 조용히 선자 할머니를 관찰했다. 모두가 철의 여인이라 부르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 아침 떨리는 손으로 혈압약을 먹고 비타민 병을 열었다. 어떤 밤에는 복도에서 홀로 고통을 삼키며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정말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보는 눈빛에는 애원이나 구걸이 없었다.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단 하나, 아이만을 원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지훈은 서명이 된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선자 할머니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확실한가?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훈은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식도, 신선한 꽃도, 웨딩드레스도, 금반지도 없었다. 선자 할머니는 지훈을 데리고 동주민센터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담당 공무원은 너무 놀라 도장을 떨어뜨릴 정도였다. 모든 서류는 그녀가 철저하게 준비했다. 등본, 신분증, 건강진단서, 심지어 지훈이 직접 쓴 자필 동의서까지. 그날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96세 할머니가 23세 군인과 결혼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고 욕하며 지훈을 쓰레기, 염치 없는 놈이라고 불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물을 길어 화초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매일 밤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한평생의 세월이 가로놓인 두 사람이 이제 차가운 방에 나란히 누웠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독한 빈틈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닿기 시작했다. 선자 할머니는 특별 처방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한 해외 병원에서 시험적인 임신 시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 확률은 단 1%였지만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3개월 후 의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배아가 성공적으로 착상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선자 할머니가 임신 2개월 차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초음파를 보던 의사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다. 하지만 필름에는 그녀의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생명의 형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제 생생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선자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찻집에서 나누는 작은 수군거림에서 시작되었다. 그 할머니 산부인과에 다니더라. 그러다 곧 SNS에서 뜨거운 뉴스가 되었다. 충격. 96세 자산가 할머니 임신 중. 기사 아래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두 패로 나뉘어 달렸다. 한쪽은 비웃고 조롱했다. 무덤에 들어갈 나이에 애는 무슨. 뻔하지. 대리모 써놓고 쉬하는 거겠지. 다른 한쪽은 분노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돈 때문에 늙은이랑 붙어먹는 요즘 세상. 말세다. 지훈은 그 글들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밤 침대 곁에 앉아 점점 불러오는 할머니의 배를 어루만지며 태아 심음 측정기에서 들려오는 힘찬 심장 소리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반면 선자 할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의사가 짜준 식단대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호흡 운동을 하며 바깥의 쓰레기 같은 말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욕할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그녀가 말했다. 여론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멀어졌던 친척 몇몇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졸업했던 조카가 찾아와 따지듯 물었다. 고모, 정말 미치셨어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뭘 남기시려고요? 그녀는 조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적어도 너처럼 탐욕과 배은망덕은 남기지 않겠지. 모든 사람의 관심은 돈만 노리는 젊은 남편으로
지목된 지훈에게 쏠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래 촬영하거나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 저택까지 찾아왔다. 젊은 군인, 노파의 남편이 되다. 수천억 재산 뒤에 숨겨진 진실. 어떤 이는 대문에 오물을 뿌렸고 어떤 젊은이들은 밖에서 소리쳤다. 김지훈, 빌부터 먹는 놈. 저 할망구배는 가짜일 게 뻔해. 선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람을 시켜 집의 모든 창문을 단방향 유리로 교체했다. 지훈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저들이 안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밖을 볼 수 있지. 내가 온 세상에 맞서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자 선자 할머니는 서울의 한 고급 클리닉에서 특별 관리를 받으며 누워 지내야 했다. 배가 점점 커져 걷기 힘들어지고 다리가 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단상에 오르는 사람처럼 밝고 단호했다. 9월 초의 어느 날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회의 온갖 사기극을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채널 소속이었다. PD라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카메라 3대, 기자 2명, 그리고 법의학자 1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다만 사회가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자 할머니는 피하지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동의했다. 심지어 양수 검사를 통해 자신과 태아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DNA 검사 요청서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했다. 지훈은 처음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곧 100세를 앞둔 아내가 TV 프로그램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선자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말아요. 진실은 누구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수 채취는 철저한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결과지 사본 하나는 PD에게, 하나는 병원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자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밀봉되어 훗날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에 첨부되도록 했다. 3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SNS는 들끓었고 수십만 명이 제작진의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았다. 결론은 태아와 박선자 씨의 유전자 일치율이 99.98%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 인터넷은 폭발했다. 욕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눈에 띄게 줄었다. 많은 이들이 침묵으로 돌아섰다. 몇몇은 서로에게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하다. 요즘 의학 기술이 무섭긴 하네. 저 할머니 정말 보통이 아니야. 할 말은 하고 사는구나. PD는 방송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선자 할머니는 옅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만 했다. 세상은 진실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어도 DNA는 외면할 수 없지요. 그때부터 저택의 대문에는 더 이상 낙서가 생기지 않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몰래 촬영하려 모여드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비웃음이 아닌 약간의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질투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아내의 배에 머리를 기대고 태아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아이가 정말이었어. 청첩장도 하객 명단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었다. 그날 청산 언덕의 고택에는 붉게 핀 모란 사이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냄새뿐이었다. 선자 할머니는 빳빳하게 다려진 대령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군복에는 평생의 군 경력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반짝였다. 백발은 단정하게 쪽을 젓고 목에는 와인색 스카프를 맸다. 단추를 잠그는 손은 살짝 떨렸지만 눈빛에는 기묘한 긍지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직접 고른 상아색 정장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부토니에를 닳지 않았다. 할머니는 오늘 자기 곁에 서는 남자는 과시용 신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변모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증인이라고 했다. 뱃속의 아이는 그날로 36주 차였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지훈이 손을 내밀어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모든 발걸음에는 숨길 수 없는 다정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증인은 단 한 명의 가정부와 그녀가 예전에 도왔던 늙은 간호사뿐이었다. 재단 위에는 흰 베일로 덮인 옛 남편. 그 장군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으로 살아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예식은 집 뒤 작은 뜰에서 열렸다. 나무 탁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2사람의 서명과 붉은 도장이 찍힌 새 혼인신고서가 전부였다. 줄에도 사회자도 없이 오직 하늘과 땅이 증인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결혼인지 희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진정한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지만 세대와 지위, 나이의 격차는 오늘 그 침묵 속에서 모두 지워졌다. 밤이 내렸을 때 웨딩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초대받은 기자도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멀리서 몰래 찍은 15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가 SNS에 올라왔다. 97세의 임신한 신부가 하객 없는 결혼식장에서 젊은 신랑과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에서 가장 기이한 결혼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선자 할머니에게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화려한 조명도 많은 사람도 없이 한 세기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자신의 곁에 진심으로 서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폭풍이 몰아쳤다. 이번에는 SNS가 아니라 피를 나눈 친척들로부터였다. 수십 년간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청산의 저택으로 몰려들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박진수, 그녀의 친조카였다. 그는 선자 할머니의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날 그는 서울 번호판을 단 고급 SUV를 몰고 마치 잔치에 온 듯 한껏 차려입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나타났다. 고모, 소식 들었어요.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진수는 말했지만 그의 눈은 거실 중앙에 걸린 값비싼 현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선자 할머니는 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소리쳤다. 날 만나고 싶으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돌아가. 하지만 그들을 쫓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진수에 이어 먼 친척들이 뒤따랐다. 예전에 땅을 나눠달라, 유산을 달라 조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리와 혈통을 들먹였다. 어떤 이는 대놓고 욕을 했다. 100살 다 된 노망난 할망구가 젊은 놈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다니 제정신이야? 우리 가문 몫을 전부 가로챌 셈이냐고. 더 심한 모욕도 쏟아졌다. 아무도 그 임신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결혼 사기극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한 조카 딸은 심지어 대놓고 소리쳤다. 고소할 거예요. 고모는 남한테 재산을 넘길 권리가 없어요. 이 집은 우리 박씨 가문 거라고요. 그제야 선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녀는 만삭의 배를 안고 있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무거웠다. 내가 수년간 너희를 키우고 거두었을 때 내 남편 제삿날에 와서 향 하나라도 피운 놈이 누구냐. 이제 와서 내가 젊은 남편 얻고 아이를 가지니 그 몫을 달라고 몰려와? 그녀는 진수를 돌아보았다. 깊게 팬 눈이 그를 불태울 듯 이글거렸다. 네가 그랬지. 고모는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 고생시킨다고. 오늘 내가 똑똑히 살아남아 너희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지켜볼 거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필요 없어. 우리 모자는 스스로 설 수 있어. 진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소송 걸 겁니다. 법이 흙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안 남은 할머니가
저 가난뱅이 놈한테 재산을 넘기는 걸 허락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공증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변호사 서명이 있는 유언장, 합법적인 혼인신고서, 태아는 DNA 검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너는 내 인생에서 뭐지? 그날 친척들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몰랐다. 조용한 결혼식 이후 지훈은 저택의 문 밖을 3번 이상 나가지 않았다. 여론의 그림자는 너무나 컸고 수근거림은 그가 어디를 가든 등 뒤에서 따라다녔다. 그가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거나 아내를 위해 비타민을 사러 약국에 들를 때조차도 저기 봐. 그 할머니랑 결혼한 놈이야. 듣자 하니 매달 수천만 원씩 받고 시중든다더라. 젊은 놈이 저런 짓까지 하는 거 보면 앞날이 뻔하지. 지훈은 그 모든 말을 소금에 절이듯 가슴에 새겼다. 그는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악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지키려 애썼던 자존심을 조금씩 베어내는 작은 칼날 같았다. 옛 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지훈아? 돈 때문에 군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니. 군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SNS 계정을 닫았다. 마치 온 세상을 피해 숨듯 집안에서 선자 할머니를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어떤 날은 처마 밑에 몇 시간이고 앉아 담배를 연이어 피웠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차마 울지 못했다. 선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조용히 곁에 앉아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나는 거의 100년을 살면서 전쟁, 가난, 상실을 다 겪었지만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꽉 막혔다. 그들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비겁한 놈일 뿐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곁에 머물러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뜻밖에도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저택문 앞에 섰다. 고개를 든 채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저는 군인이고 박선자 여사의 남편입니다. 저는 명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저 여인을 위해 삽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를 쓸모없는 가난뱅이가 아니라고 믿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할 겁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발언은 편집되어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놀랍게도 처음으로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지지글이 올라왔다. 내가 그들을 비웃었던 게 부끄럽다. 저 남자 말이 맞네. 부자 아내를 두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가식적인 결혼 생활보다 저들이 훨씬 진실해 보인다. 지훈은 돌아와 침대 곁에 앉아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선자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사랑은 요란하게 외칠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떠나갈 때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했다. 월말의 어느 밤 강원도의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다. 선자 할머니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밖에서 뱃속 아기에게 강원도 아리랑을 나지막이 불러주는 지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궤를 천천히 열었다. 궤에는 녹슨 쇠 자물쇠가 달려있어 열쇠 2개를 동시에 써야 겨우 열렸다. 지훈은 그 궤가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찢어진 일기 몇 쪽, 이태호라는 이니셜이 수놓인 손수건, 그리고 낡아서 거의 바스러지기 직전인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군복을 입은 20살의 아가씨가 키 큰 남자 곁에 서 있었다. 남자의 눈은 웃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내 나이 22, 야전 간호장교였지. 저 사람은 이태호 소위 강원도 산골 출신이었어. 그녀는 6.2, 5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고 이태호 소위가 사흘 밤낮으로 자신을 업고 후방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그들은 포탄 소리와 피비린내 속에서 조용하고 깊게 사랑했다.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엄마가 되고 싶게 만든 사람이었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느끼듯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아이를 가졌었어.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그는 전투에서 전사했지. 부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여군 간부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어. 나는 감히 반대하지 못했지.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이태호의 마지막 편지는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이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내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면 남은 평생을 다해 그 아이를 키워주오. 그렇지 않다면 내 목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주시오. 선자 할머니는 살아남았지만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 후에 결혼했지. 20살이나 많은 상사였던 장군과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 평생 아내로 지휘관으로 살았지. 진정한 여자로 살아본 적은 없어.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다루듯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할머니는 어머니가 될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시절의 그 아이를 대신해 살아갈 겁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다. 평생 그녀는 자신이 강하고 이성적이며 권위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서야 평생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첫사랑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냈다. 시벌의 어느 무더운 오후, 지후는 다리가 부러진 낡은 탁자를 고치기 위해 창고로 내려갔다. 창고는 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고 먼지가 가득하고 곰팡내와 묵은 나무 냄새가 났다. 청소를 하던 중 그는 종이 상자 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녹슨 양철괴를 우연히 발로 찼다. 자물쇠는 없었다. 지훈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빛바랜 한자가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묵향이 코를 찔렀다. 낡은 손수건 아래에는 모서리가 찢어진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잉크는 번졌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편지에는 이태호가 선자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큰 부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렸지만 우리가 함께 집을 짓자고 약속했던 그곳으로 기어코 돌아왔소. 꿈에서 당신을 보았지. 하얀 옷을 입고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당신을. 우리 아이, 맞지? 당신이 그 핏줄을 지켜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게 해주시오. 아빠도 엄마도 있는 진정한 가정을. 지훈은 여기까지 읽고 손을 떨었다. 창고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렸다. 그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밤 그는 그 편지를 선자 할머니에게 건넸다. 그녀는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글씨를 어루만지다 이내 오열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이처럼 울었다. 대령도, 자산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도 아닌 그저 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로서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살아있었어.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지. 후방으로 발령이 났고 사람들은 그가 전사했다고만 했어. 그녀는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 자신은 강하다고 믿어왔지만 이 희미한 글자들이 그녀를 자신의 과거를 배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사랑,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었다. 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에게 속죄하기 위해 이 아이가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태호가 아니었지만 그 옛날의 약속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뱃속의 아이에게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아이가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선자 할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며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내 아빠는 항상 여기 있단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말이야. 처사들이 태어난 날 선자 할머니는 꽉 찬 96세였다. 숨막히는 난사는 의료계의 기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제 시간에 지켜진 하나의 약속일 뿐이었다. 지훈은 처사들을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울었다. 아이는 2.8kg로 피부는 희고 건강했으며 눈망울은 초롱초롱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이인우라고 지었다. 그녀의 첫사랑의 성의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모든 풍파가 지나고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소박하고 진실한 가정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평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출산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선자 할머니는 몸의 이상을 느꼈다. 피로감과 은근한 복통,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그녀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믿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97세, 출산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또다시. 하지만 결과는 틀림없었다. 태아는 이미 6주가 넘어 있었다. 지훈은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알 수 없어 망연자실했다. 선자 할머니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라. 아니면 마지막 시험이거나. 그때부터 그녀는 삶의 속도를 늦췄다. 더 이상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았고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다. 매일 호흡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영양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지우는 늘 곁에서 아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다가오는 시련을 묵묵히 감당했다. 임신 4개월 차 어느 날 밤거센 비가 쏟아졌다. 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저택은 마치 폭풍 한가운데 선 듯 흔들렸다. 바로 그때 선자 할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바지 사이로 피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밤에 정적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달려가 그녀를 안아들고 빗속을 뚫고 차고로 향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차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쪽은 절벽,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였다. 그는 운전하며 하늘의 아내와 아이를 다시 한번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과다출혈 상태였고 심장 박동은 희미했다. 의사가 소리쳤다. 수술실 준비해. 응급팀 호출해. 시간이 없어. 지훈은 수술실 문 밖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심장은 조각나는 듯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거의 100살의 여인. 이번에도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응급실은 불빛으로 환했다. 10여 명의 의료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 섰다. 모두에게 경력상 가장 희귀한 수술이 될 터였다. 한쪽에는 거의 100살에 가까운 산모. 몸은 쇠약하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17주 된 태아. 태어나기엔 너무 어리고 품고 있기엔 너무 위험했다. 수술팀장은 평소 과학이 최종적인 한계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처음으로 수술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밖에서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밟고 두 손을 모은 채 부들부들 떨었다. 첫째 아들은 간호사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아까 의사가 했던 말이 맴돌았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산모를 살리고 아이를 포기하거나 둘 다 지키거나.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산모의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우는 선택할 겨를이 없었다. 질문을 받은 선자 할머니는 힘겹게 세 글자를 내뱉었을 뿐이다. 둘 다 살려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녀의 모성애는 다시 한번 타올랐다. 응급수술이 시작되었다. 메스가 배를 갈랐다. 솟구치는 피에 젊은 의사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맥박은 약해졌고 심장은 제세동기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의사가 산모를 살리기 위해 임신을 중단하려던 바로 그 순간 태아의 심장 소리가 쿵, 쿵 하고 울렸다. 살아있어. 의사가 외쳤다. 태아 심박이 안정적이야. 팀원들 모두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다. 선자 할머니는 마치 죽음의 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인공호흡기 소리, 수술 도구 소리, 다급한 외침 속에서 마침내 오이만 한 피덩이가 희미한 첫 울음을 터뜨렸다. 밖에서 지후는 오열했다. 그는 의사의 소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로 뛰어들어갔다.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살아있는 눈빛으로 누워있는 선자 할머니를 보자 그는 수술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녀의 손에 묻은 피와 뒤섞였다. 나 안 죽어.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아이 한번 안아줘야지.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1.3kg의 여자아이. 상상 이상으로 강한 생명력이었다. 선자 할머니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사흘 후 아기와 처음으로 피부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선자 할머니는 작디 작은 딸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엄마의 기적이란다. 엄마는 한 아이를 잃었기에 남은 삶이 단 하루뿐이라도 너를 지킬 거야. 지후는 침대 곁에 서서 충혈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인이 단순히 나이, 여론, 편견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엄마가 되기 위해 죽음마저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선자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작은 딸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은 채 환하게 웃는 사진. 한 간호사가 무심코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은 하룻밤 사이에 SNS를 뒤흔드는 상징이 되었다. 한국 최고령 산모, 97세, 둘째 아이 출산. 젊은 군인과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 사랑. 평창, 모든 의학 법칙을 깨뜨린 여인. 수많은 기사 제목이 국내외 언론을 장식했다. 프랑스, 일본, 심지어 미국 언론사까지 인터뷰와 연구 목적의 의료 기록을 요청해왔다. 병원에서 촬영된 짧은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되었다. 영상 속에서 선자 할머니는 작은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마디만 했다.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제 심장에게 물어보세요. 제 심장은 단 한 번도 늙기를 거부했으니까요. 한국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나섰다. 내분비학, 산부인과, 노년내과, 최고 권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선자 할머니의 의료 기록에는 극히 드문 호르몬 복원치료와 인공난소 조직 이식 기록이 있었다. 이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여겨졌던 시험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외였다. 한 젊은 의사는 기록을 다 읽고 눈물을 터뜨렸다. 이분의 신체는 임신은커녕 8개월까지 태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강한 삶의 의지와 젊은 남편과의 정신적 유대가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학적 기적이라 불렀지만 지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거의 100세인 분이 2번 연속 출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의학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나이나 도덕,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않은 사랑. 사람을 다시 살게 하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선자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돈 많은 늙은이가 젊은 남자를 산 것이 아니었고 사회 도덕에 도전하는 괴짜도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어머니였다.
병원에는 많은 젊은 산모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여인이 말했다. 남편이 떠나고 가난해서 아이를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100세 가까운 할머니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 포기하겠어요. 선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창가에서는 지훈이 첫째 아들 인우와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세상에게 그녀는 기적일지 몰라도 지훈과 두 아이에게 그녀는 그저 엄마였다. 인우가 첫 울음을 터뜨린 지 4년 후 청산 언덕의 고택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모라는 더욱 선명하게 피어났다. 이제 100세가 된 선자 할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건강하게 지냈다. 지우는 언덕 아래 작은 식당을 열었다. 손님은 모두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의 선량함과 전설이 된 사랑, 이야기 때문에 모두 그를 아꼈다. 매일 저녁 그는 인우와 막내딸 오기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전쟁 이야기와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우는 유난히 똑똑한 아이였다. 4살밖에 안 됐지만 벌써 100가지 숫자를 세고 글자를 조합하고 자기와 동생 이름을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썼다. 아이는 특히 붉은색을 좋아해서 선자 할머니의 낡은 군복만 보면 달려가 꽉 껴안았다. 어느 겨울 오후 가족이 처마 밑에서 놀고 있을 때 인우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왜 엄마는 나랑 안 닮았어요? 그 질문에 공기가 멈췄다. 지훈은 아들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왜 안 닮아? 너는 엄마 아들이잖아. 아니에요. 인우는 입술을 삐죽였다. 거울 봤어요. 나는 아빠 닮았고 사진 속 할머니도 닮았어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머리카락도 까맣지 않고 피부도 다르고 눈도 달라요. 그 무심한 말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다른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선자 할머니가 아니라 그의 여동생 김지연을. 막연한 의심이 지훈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애써 떨쳐내며 망상이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인우와 지연의 닮은 점은 걸음걸이, 눈빛,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더 뚜렷해졌다. 어느 날 정오, 선자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지훈은 그녀가 깊숙이 보관해둔 출산 기록 서류를 몰래 뒤졌다. 그 서류철에는 임신 초기의 선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초음파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모든 의료 기록은 임신 4개월 차부터 시작되었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순서가 잘못 끼워진 다른 서류철을 넘기자 그의 손이 떨렸다. 안에는 호르몬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지연. 지훈은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의 여동생은 공장에 일하러 간다며 1년 넘게 실종 상태였다. 선자 할머니는 지연이 서울에서 병 치료를 받는다며 돈을 보내주었고 딱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 바로 그녀가 인우를 임신했던 그 해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다.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은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몇 시간 동안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를 쥔 채였다. 몸은 텅 빈 것 같았고 추운 겨울밤인데도 식은땀이 흘렀다. 눈은 뻑뻑했지만 심장은 혈관이 터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의 글씨, 도장, 구체적인 정보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혼자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예전에 지연이 고향에 2달 동안 몰래 머물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고 말해준 친척을 찾아갔다. 친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지훈의 숨을 먹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때 걔가 왔을 때 배가 좀 불러 있었어. 무슨 혹이 생겨서 서울 가서 수술하고 요양하러 왔다고 하더군.
근데 그 뒤로 깡마르더니 눈은 항상 슬퍼 보였어. 그리고 또 소식 끊겼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훈은 바로 서울행 버스를 탔다. 서류에 적힌 병원 주소를 따라갔다. 거의 일주일을 헤맨 끝에 서류를 뒤지고 가족 관계를 증명한 후 그는 손에 대리 임신 동의서 한 장을 쥐었다. 거기에는 5년 전 날짜로 김지연의 서명과 법정 날인이 찍혀 있었다. 지훈은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머리가 빙빙 돌고 손이 떨렸다. 본인 김지연은 익명의 난자 기증자와 박선자 여사의 합법적 남편의 정자로 생성된 배아를 통한 대리, 임신에 동의합니다. 익명의 기증자, 지훈은 깨달았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었다. 지연은 난자를 기증하고 그 후 대리모 역할까지 한 것이었다. 모든 일은 선자 할머니가 자신의 권력과 돈, 그리고 침묵을 이용해 철저하게 비밀리에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인우는 선자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고 그녀의 난자로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다. 아이는 지연의 아들이었다. 지훈은 몽유병 환자처럼 저택으로 돌아왔다. 눈앞의 모든 것이 익숙했다. 모란 나무, 원목 창틀, 집안에서 오기를 재우는 선자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분노, 수치심, 고통이 재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을 지키려 했던 걸까? 그날 밤, 그는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찾아낸 모든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알아버렸군요. 미안해요. 왜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하필 제 동생이었죠? 당신 젊을 때랑 닮았으니까요. 외롭고 배신당하고 동생은 양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내가 도와줬죠.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숨겼어요.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목이 메었다.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친조카예요. 하지만 나는 첫날부터 그 아이를 안았어요. 내 심장, 내 피, 내 눈물을 주었죠. 내가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내가 그 아이의 엄마예요. 선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자산가도 대령도 비범한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잃을까, 자신 곁에 머물러준 첫 남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지훈은 방을 나섰다. 등 뒤로 닫히는 문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은 저택을 떠났다. 말도 쪽지도 약속도 없었다. 그는 문에 짧은 세 줄짜리 메모만 남겼다. 시간이 필요해요. 찾지 마세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면 전화해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집은 한층 더 추워졌다. 선자 할머니는 전화하지도 문자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재우고 오기의 머리를 빗겨주고 인우를 안고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지훈이 떠난 것을 안 후 그녀는 조용히 유언장을 다시 썼다. 재산은 더 이상 남편, 아내, 자식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두 아이에게 남겼고 동시에 결별을 알리는 편지를 썼지만 여전히 그를 기다리며 보내지는 않았다. 거의 2달 후 초여름 아침 인우가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다. 의사는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며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가정부에게 겨우 말했다. 아이 아빠에게 전화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전화해줘요. 정확히 3시간 후 지훈이 병원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더 야위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얼굴은 퀭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응급실로 달려가 다시 경련을 일으키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그날 밤 인우는 고비를 넘겼다. 선자 할머니는 방구석에 앉아 차마 지훈을 쳐다보지 못했다. 아이는 내 친조카예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밤새워 아이를 안아주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선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틀렸어요. 당신의 혈육을 빌려내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을 채우려 했어요.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아이를 미워하지는 말아줘요. 지훈은 그녀 곁에 앉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 동생,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선자 할머니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줬다고. 다시 선택할 기회가 와도 똑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선자 할머니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억지로 버티는 강인함이 아니라 지치고 늙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고 싶어하는 한 여인의 눈빛만이 담겨 있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당신의 믿음을 빚진 죄인처럼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그 정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용서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부서진 기억을 안고 자라게 하지는 않을 터였다. 선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다. 흐느낌도 없이 그저 수년간 자신 곁에 머물렀다가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 남자의 손을 처음으로 꽉 잡을 뿐이었다. 그의 가을, 청산 저택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는 붉은 잎이 가득 떨어졌다. 선자 할머니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오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인우가 지훈의 손을 잡고 떨어지는 나무잎을 하나씩 세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날마다 약해졌다. 의사는 이제 한 번의 심장박동조차 운명에게서 빌려온 것이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평생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강인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개인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을 온 생명을 다해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전 재산, 청산의 고택, 서울의 상간의 채, 싱가포르의 외화예금, 익명의 투자 지분 모두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함께하고, 지켜주고, 용서하고, 그녀가 없을 때 아이들을 키워줄 남편, 김지훈에게. 둘째, 큰아들 이인우의 이름으로 신탁 계좌를 열어 25세가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범죄 기록이 없을 시에만 모든 권리를 갖도록. 셋째,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낳은 작은 딸 오기에게도 오빠와 같은 조건으로. 그녀는 유언장 사이에 두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겼다. 엄마는 너희를 피로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평생의 갈망을 너희에게 쏟아부었단다. 언젠가 너희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너희를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녀는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뒤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조용히 넘겼다. 눈물도 슬픔도 없이 오직 승리나 영광보다 더 신성한 무언가를 마친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을 언덕 위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의 100년 된 늙은 모란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젊었을 때 이곳에 작은 집을 짓고 싶었어. 하지만 함께 지을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 평생이 흘렀네. 지훈은 그녀를 안아 나무 사이에 걸린 그물 침대에 눕혔다. 인우는 솔방울을 주우며 뛰어다녔고 오기는 아빠 품에서 잠들었다. 선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따뜻한 오후, 평화로운 풍경. 한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귀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자 할머니는 10월의 어느 아침 나무잎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고 먼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지도 고통에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그저 오기의 손을 잡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다. 마치 짧은 낮잠을 자는 듯했다. 지훈은 그물 침대에서 그녀를 안아내렸다. 아내의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이미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뺨을 대고 속삭였다. 당신은 떠났지만 하나의 세상을 남겼어요. 선자 할머니의 부고는 그날 안에 퍼져나갔다. 신문도, 방송도, 부고장도 없었다. 그런데도 정오가 되자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때 괴짜라 불리고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저주받았던 여인이 이제 수백 명의 배웅을 받았다. 그들은 비싼 꽃이나 화환 대신 집 정원에서 꺾어온 붉은 모란 다발과 급히 자른 매화가지, 몇 자루의 향, 그리고 그녀가 어려운 시절 남몰래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손수건에 수놓은 어머니라는 글자를 가져왔다. 한 사람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분이 제 딸 심장 수술비를 보내주셨어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요. 태풍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돈을 빌려주시면서 갚을 날짜는 묻지도 않으셨죠. 제가 아이를 지우려 했을 때 밤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되는 건 특권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장례식은 요란하지 않았다. 지후는 그녀를 소박한 오동나무관에 눕혔다. 금이나 비단 대신 훈장이 가득 달린 빛바랜 군복 한 벌을 입혔다. 그는 군복 가슴에 이태호가 그녀에게 보냈던 옛 편지를 꽂아주었다. 하루 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지우는 누군가 저택 대문 앞에 몰래 팻말을 걸어둔 것을 발견했다. 기적의 어머니.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그 팻말을 떼지 않았다. 여론은 다시 술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름다운 소문들이었다. 그분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졌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야. 옛 연인이 계속 그녀를 지켜준 거지. 그분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기 위해 태어났어. 하지만 지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저택 한편에 그녀를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영정 사진 옆에는 2개의 액자를 두었다. 하나는 피로 그녀를 사랑했던 이태호의 사진, 다른 하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사진이었다. 매일 저녁 2아이는 재단 앞에서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 인우가 물었다. 선자 엄마는 진짜 엄마예요?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 엄마는 너희를 낳으려 했고 지키려 했고 너희를 위해 죽을 각오도 했던 사람이야. 그건 그 어떤 진실보다 더 진짜란다. 10년 후 청산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의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는 모란 언덕 한가운데.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갑거나 적막하지 않은 진정한 보금자리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를 다시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지후는 이제 아내의 이름을 딴 작은 요양원, 선자의 집 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2아이와 함께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미혼모들을 돌보았다. 저택 1층은 기념관이 되었다. 선자 할머니의 사진, 편지, 군복과 훈장이 전시되어 있었고 나무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 영원히 살기 위해 떠나다. 인우는 이제 14살, 정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 되었다. 아이는 언젠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왜 옛날에는 모두 엄마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후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모진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내 엄마는 평생 칭송받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겼단다. 오기는 달랐다. 아이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다. 엄마의 재단 옆에 몇 시간이고 앉아 인형머리를 빗겨주고 할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그 눈에는 보기 드문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뱃속에 품지는 않았지만 피와 숨결 그리고 남은 노년의 전부로 아이를 키웠던 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듯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이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존경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자 할머니를 젊은 군인과 결혼한 부자 할머니라 부르지 않고 더 소박한 이름으로 불렀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낳은 어머니, 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편견에 대한 통렬한 일침이었고
나이가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론이 개인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누구도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고 사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선자 할머니는 후회 없이 고개 숙이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세상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